나는 나 자신을 기다려야 한다. 나의 자아의 샘으로부터 물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 갈증을 참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고독으로 들어간다. 많은 사람들 틈에서 그 사람들처럼 살고 내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간이 흐른 뒤 사람들이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추방하고 나에게서 영혼을 빼앗으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악의를 품으며 모든 사람을 두려워한다. 그때 내가 다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막이 필요하다. 아침놀.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발자취가 남는 것이 싫어서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내달린 사람이 있었다. 발을 들어 올리는 횟수가 많을수록 발자취는 점점 많아졌고 달리는 속도가 점점 빨라질수록 그림자는 몸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달리는 속도가 더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쉬지 않고 질주하다가 결국 힘이 다해 죽고 말았다. 이 사람은 그늘진 어두운 곳에 있으면 그림자가 없어진다는 것을 몰랐고 움직이지 않고 조용하게 있으면 발자취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몰랐다. 어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다. 그리고 약 2000년 뒤 장 폴 사르트르는 말한다. 타인은 지옥이다. 인간은 본디 고독한 존재로 죽음도 철저히 혼자만의 것이다. 따라서 남에게 의존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더 큰 고독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괴롭다. 그런데 사랑해서 괴로운 것일까? 의지할 대상이 없어져서 괴로운 것일까? 아니면 소유했던 대상이 사라져서 결핍감으로 괴로운 것일까? 만약 나에 대한 가치 부여가 단단한 상태에서 사랑했고 또 상대의 가치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사랑했다면 가려는 사람을 덤덤하게 보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독이라는 바다에 떠 있는 하나의 섬이다. 삶을 살아갈 땐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부산스럽게 움직이며 평생을 노력하고 그 노력이 좌절되면 자신을 더욱 채찍질하며 목표를 관철하려 한다. 장자는 어부의 입을 빌려 이러한 우직한 태도를 그림자와 발자취가 실어 내달리는 사람에 비유하고 있다. 우리는 시중에 떠도는 이 말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바쁘다고 서두를 때 빨리 가는 곳이 있다. 바로 공동묘지다. 니체는 인간이 진정으로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고독해져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니체가 말하는 고독은 단순히 응거하여 홀로 지내는 것이 아니다. 여론이나 일반적인 가치관에 지배되지 않고 독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립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여론이나 일반적인 가치관에 동조한다. 그런 사람들은 엄습하는 공허함의 원인이 보다 자극적이고 보다 신선한 사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공허함과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바쁘게 지내려고 한다. 현대인들은 군중 속의 고독을 두려워하지만 혼자 고요히 있는 것이 도리어 유익한 경우가 많다. 늘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 심지어 최고의 사람들이 곁에 있다 해도 불필요한 피로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고독은 훌륭한 친구다. 고독은 상대방이나 외부 세계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거둬들이는 기술이며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더욱 몰입하는 훈련이다. 주변이 나를 홀로 만들어도 아쉬워하지 마라. 고독은 힘을 비축하게 해준다. 니체가 한때 좋아했던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고독은 모든 뛰어난 인물의 운명이다. 니체가 좋아했음직한 말이다. 18세기 전반기 프랑스 사상가 보브나르그의 말처럼 고독이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음식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과 같다. 이 말 또한 니체가 좋아했을 것 같다. 니체의 관점에 따르면 뛰어난 인물들은 높은 이상의 소유자였으며 모두 그 시대보다 앞선 사람들이다. 그들의 사상과 계획이 보통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독했다. 옳고 그름을 넘어 좋고 나쁨으로
선악을 넘어서라는 이 위험한 표제어를 내가 사용하려는 것. 즉 내가 원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충분히 밝혀졌다고 가정한다면 내게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 이건 좋음과 나쁨을 넘어서라는 뜻이 아니다. 도덕의 계보. 나는 선함이라는 것이 진실로 선한 것인지 아닌지 아직 모른다. 만약 그것을 선함이라고 한다면 내 몸을 살릴 수가 없고 선함이 아니라고 하면 내 몸을 살린다. 오자선은 왕에게 간언했다가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자 다퉜고 끝내 자신의 육신을 망쳤다. 하지만 만약 왕과 다투지 않았다면 그는 명성을 떨치지 못했을 것이다. 진실로 선함이란 존재하는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가. 지락. 서양의 현대 철학은 니체에서 시작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면면하게 계승되어 온 로고스 중심주의적 전통, 이데아 중심적 사유가 니체로 인해 해체되고 전복됐다. 서양의 철학사는 니체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말할 수 있다. 니체는 서양의 철학 전통에 나타나는 성과 악의 가치평가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려 했다. 니체에 의하면 모든 도덕 감정은 인간의 동물적 생리적 충동의 영역 속에 포함될 수 있다. 니체는 이 생각을 바탕으로 기존의 옳고 그름이라는 가치평가 구도를 좋고 나쁨으로 전환하려 했다. 이러한 관점은 스피노자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스피노자에게 선함이란 좋음을, 악함이란 나쁨을 의미했다. 성과 악에는 주체가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어떤 선언적이고 초월적인 절대 규범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하지만 스피노자에 의하면 선함이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다. 또 악함이란 우리가 선한 어떤 것을 소유하는 데 방해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다. 스피노자에게 선과 악이란 능력의 증대, 감소와 관련이 있다. 또한 스피노자와 니체에 따르면 선과 악은 기쁨과 슬픔이라는 감정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것이 우리의 존재를 보존하거나 향상하도록 한다면 선함이고 존재를 위축시킨다면 악함이다. 니체는 도덕을 힘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했다. 힘이 충만하여 향상되는 것을 느끼면 그것이 곧 선함이고 좋음이다. 또 힘이 빠져나가 퇴보하는 것을 느끼면 그것이 곧 악함이고 나쁨이다. 악함과 나쁨이란 일종의 소화불량 같은 것으로서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을 만나는 것이다. 다른 상황에서 만났다거나 내가 훨씬 강한 소화력을 갖추고 있었다면 악함과 나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겠으나 현재로서는 해로운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악함과 나쁨이다. 다음은 스피노자의 말이지만 니체의 관점과 정확히 일치한다. 선함이란 내가 꼭 지켜야만 하는 규범이 아니라 나에게 맞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의미다. 우리는 그것을 선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노력하고 의지하며 충동을 느끼고 욕구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노력하고 의지하며 충동을 느끼고 욕구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제3부 에티카. 그러면 장자의 도덕에 관한 관점은 어땠을까? 장자는 선과 악의 상대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장자의 아포리즘에 의하면 만약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선함만을 조차 포악한 군주의 온몸으로 항거하면 내 몸이 다칠 수도 있다. 장자는 기존의 선함이라는 가치에 의문부호를 던졌다. 장자가 볼 때 도덕적 규범이란 생의 의지를 북돋아 주는 방향으로 기능해야만 한다. 오자선은 오나라 왕 부차를 도와 월나라 왕 구천과 벌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다. 구천이 많은 재물을 바치며 강화를 요청하자 부차는 그것을 수용한다. 오자선은 이참에 월나라를 멸망시켜야 한다고 간언했으나 부차는 듣지 않는다. 왕은 오자서를 점점 멀리한다. 오자선은 화가 닥칠 것을 염려해 자기 아들을 제나라에 맡기는데 부차는 이 사실을 알고 오자서에게 자결을 명령한다. 오나라 사람들은 오자서의 충절을 기려 사당을 지어준다. 우리는 오자서의 충절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만약 오자서가 자신의 간언을 부차가 듣지 않은 것을 더는 마음에 두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유유자적해 있었다면
부채로부터 해악을 입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충절 있는 인물로 세상의 이름이 회자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세상에서 중시하는 도덕적인 옳음을 지키고자 하면 오자서와 같이 죽음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그것을 무시하면 세상으로부터 부도덕한 자로 낙인 찍힌다. 이렇듯 도덕적인 옳음이 나의 양생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선택은 어디를 향할 것인가? 장자가 볼 때 옳고 그름이란 상황과 때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다. 요임금과 순임금은 선양의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적으로 칭송받는다. 또한 그들은 나라를 평화롭게 잘 유지했다. 선양이란 왕이 자기 자식 대신 나라 안에서 덕이 있는 훌륭한 사람을 찾아내어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연나라 왕 쾌는 재상인 자지에게 선양을 하였지만 나라는 3년 만에 혼란에 빠지고 그 틈을 타 제나라의 침략으로 결국 망해버리고 만다. 똑같이 선양에도 그 결과는 다를 수 있다. 선양이 아닌 무력에 의해 나라를 찬탈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은나라 탕왕과 주나라 무왕은 전쟁으로 왕이 되어 나라를 잘 유지하였으나 초나라의 백공은 전쟁으로 멸망한다. 장자에 의하면 옳음과 좋음이란 변치 않는 가치가 아니다. 오히려 주사위 노름 같은 복불복에 가깝다. 그러니 때로는 도덕적 가치 판단 같은 인위적인 억압을 넘어서자 무심하게 천지 대자연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삶의 태도도 도덕적 판단 아래에 자신을 밀어넣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삶의 태도다. 허무주의는 새로운 가치를 탄생시키는 요람. 허무주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최고 가치들이 탈가치화하는 것이다. 이것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 정신력이 상승하는 능동적 허무주의. 둘, 정신력이 하강하고 퇴행하는 수동적 허무주의. 6.5. 천지만물에는 처음이란 것이 있으며 다시 그 앞에 아직 처음이 없었던 때가 있으며 그리고 거기서 다시 더 그 앞에 아직 처음이 없었던 때가 없었던 그러한 때가 있을 것이다. 제물론 허무주의라는 말은 무라는 뜻의 라틴어 니힐로부터 나왔다. 동서양의 역사에서 허무주의는 권위적인 현실을 비판했던 모든 사상의 기초가 되었던 사유였다. 허무주의에는 일체의 인습화된 전통과 권위에 대한 거부, 즉 억압적 이데올로기로 작용했던 모든 명제에 대한 철저한 부정의식이 깔려 있다. 서구의 지성사에서 하나의 철학 개념으로 허무주의를 가장 깊게 사유했던 사상가는 바로 니체였다. 신은 죽었다. 니체의 이 말은 지금까지 지배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던 기독교의 신이 인간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는 의미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신이란 단지 기독교 종교의 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까지 최고의 의미를 부여했던 이상 및 규범, 원칙과 규칙 등을 대표하는 명칭이다. 니체는 서구에서 주류 가치로 이어져 내려온 기독교와 기존의 형이상학적 전통으로부터 가치의 전환을 모색한다. 한편 장자의 사상은 선진시대의 사회 정치적인 혼란상에서 보이는 암울한 인간관계를 잘 반영하고 있다. 장자는 급진적인 형태로 탈권위적 입장을 견지했으며 주류 이론들의 가치들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다. 허무주의의 한 형식은 참이라고 굳게 믿었던 어떤 절대 가치가 알고 보니 거짓이었다는 사태를 뒤집어보는 통찰이다. 이러한 점에서 장자 사상은 동양 허무주의의 전형을 이룬다. 니체와 장자는 모두 허무주의의 문제의식 속에서 가치의 전환을 도모했다. 니체에 의하면 허무주의에는 두 가지가 있다.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인 수동적 허무주의와 진리를 매번 새롭게 규정하려는 능동적 허무주의다. 수동적 허무주의는 인간을 억압하는 기존의 가치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적극적으로 파괴하지는 못한다. 그 결과 남는 것은 기존의 지배적 확신에 대한 실망과 절대적 무의미함이며 잘못된 현실이 오히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기회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든다. 따라서 수동적 허무주의는 지쳐버린 자들의 허무주의다. 이런 자들은 의지할 만한 가치들 중 그 무엇도 완벽하지 못하다고 툴툴댄다. 그러다가 자신들이 비판했던 절대적 가치를 다시 믿는다. 불안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능동적 허무주의는 모든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를 정립하려 한다. 허무 자체에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을 것인가. 허무주의자는 이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전자는 수동적 허무주의고 후자는 능동적 허무주의다. 능동적 허무주의는 가치를 창조하려는 인간의 힘을 상승시킨다. 그래서 더는 기존의 가치 체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니체와 장자가 택한 쪽도 바로 이쪽이었다. 진리의 절대성을 부정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니체와 장자가 진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진리란 그때그때 새롭게 규정되어야만 할 뿐 절대적인 의미의 진리는 없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노동에 대한 찬사는 자기를 기만하는 행위다. 인격이 아니라 나사 부품이 되다니. 오히려 그대들이 해야 하는 일은 얼마나 많은 내면적인 가치가 외면적인 목표를 위해 희생되는지 대차대조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유럽의 노동자들은 하나의 계급으로서 존재하는 자신의 모습을 어떤 인간도 참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듯 단지 가혹하고 불합리하게 조직된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아침놀. 말은 발굽이 있어 설이나 눈을 밟을 수 있고 털이 있어 바람이나 추위를 막을 수 있다. 마음대로 풀을 뜯고 물을 마시며 깡충거리고 뛰논다. 이것이 말의 본성이다. 그러던 차에 최고의 말 조련사가 나타나 자신이 좋은 말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말의 털을 지지고 깎으며 발굽을 깎아내고 인두로 찍었다. 그러자 말의 20~30%가 죽었다. 이번에는 먹이를 주지 않고 물도 안 준 채 다른 박질을 시키고 명령에만 복종하게 했다. 그러자 말의 반이 죽고 말았다. 맞에. 현대인들은 소비와 향락을 얻는 대가로 흔쾌히 사회를 위한 소모품이 된다. 기계처럼 열심히 일하고 힘이 고갈되면 향락에 빠진다. 이 경우에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유용한 부품이 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니체는 노동에 대한 찬사를 자기 기만이라고 생각했다. 노동에 몰두하는 것은 현대인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고통이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한 마취제라고 말했다. 기계적인 계획에 따른 구속이 서서히 신체에 퍼져나가 각 부분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러한 구속은 습관이라는 무의식적인 동작을 통해 암암리에 그 작용을 계속한다. 그 결과 인간은 스스로 순종적인 존재가 되어 조직의 그물코 속에 자기를 걸어둔다. 기계적인 활동, 규칙에 대한 생각 없는 복종, 그리고 시간의 분할을 통한 효율성의 극대화는 개인을 개별화하고 기계적인 신체처럼 움직이도록 하여 조직에 더욱 순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간다. 노동은 부지런함과 성실함이라는 외투를 뒤집어서 신성함을 가장한다. 그리고 이렇게 신성해진 노동 앞에서 현대인들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아까워하며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초조해한다. 그러나 정작 진정한 자기의 발견을 위한 시간은 내지 않는다. 니체는 사람들이 노동에 쓸 에너지를 정신의 성숙과 독립을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같은 조직의 그물코 안에서 자기 주도적인 사유는 진행되기 어렵고 동일한 규격 제품에 대한 동일한 욕망을 재생산하는 좀비만 늘어날 뿐이다. 장자도 말했지만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야생의 말 같은 존재가 가장 건강하다. 어떤 대상이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다루면 피폐해지기 마련이다. 학생들을 보라. 대학이라는 조직에 입학하기 직전까지는 수능 내신 인간으로 살았으며 대학에 들어와서는 학점 스펙 인간으로 살아간다. 졸업하고 직장이라는 조직에 들어가면 또 어떠한가?
연봉 승진 인간이 되어버린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더 이기적인 미모, 더 많이 사랑받음을 끊임없이 욕망한다.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 곧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말이다. 이런 욕망하는 인간의 행복에 대해 무엇을 발언해야 하는가? 장자의 말을 더 들어보자. 고생해서 열심히 재물을 모으지만 다 쓰고 죽는 자는 없다. 그렇다면 굳이 고생해가며 재물을 모을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는데 그러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그 직위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따라다닌다. 오래 살면 살수록 근심과 걱정은 많아지는데 장수하게 된다면 그 고통을 어찌 감당하려는가? 모순을 인정하라. 우리는 모든 것을 맛볼 필요가 있다. 가장 현명한 인간은 누구인가? 모순을 가장 풍부히 갖는 자, 모든 종류에 대해 촉각기관을 갖는 자다. 그리고 때때로 장엄한 화음을 이루는 위대한 순간을 경험하는 자다. 유고 1884년 여름 가을. 성인은 자연스럽게 도에 맞추어 행위할 뿐 일부러 도를 도모하지는 않는다. 인에 합치되어도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의에 머물러도 그것을 쌓지 않는다. 예에 따르지만 그것에 구애되지는 않고 세상 일에 접해도 그것을 일부러 사양하지는 않는다. 성인은 사물의 성질에 따라 자신을 맞춘다. 사물이란 것은 도의 측면에서 볼 때 실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기는 하지만 어떻든 현실에서는 나에게 영향을 주기에 불가불 실천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제요. 니체의 아포리즘은 모순의 인정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수렴하라고 권유한다. 논리학에서 모순이란 어떤 명제와 그것의 부정이 동시에 참이 될 수 없다는 원리다. 예컨대 고양이는 고양이면서 동시에 고양이가 아닐 수는 없다. 고양이이든지 고양이가 아니든지 둘 중 하나여야 한다는 말이다. 만약 고양이이면서 동시에 고양이가 아닐 수 있다면 그것은 모순이다. 그러나 모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논리학의 세계에서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현실과 자연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현실에서는 메사칼로 무 자르듯이 명쾌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일이 허다하다. 결코 회생할 수 없을 것처럼 처절하게 몰락했지만 오히려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이 하나의 극적인 자극이 되어 오뚜기처럼 재기하는 경우도 많다.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과 기회라는 두 글자가 합쳐진 말이다. 위험은 곧 하나의 기회다. 현실의 삶이 모순투성이라는 것은 다음의 속담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지 체험해 보면 된다. 소수는 반드시 패한다는 속담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 별 감흥이 없다. 하지만 적보다는 친구를 조심하라는 속담은 모순적이지만 오히려 우리의 고개를 주걱거리게 만든다. 니체가 모순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맥락에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 그것을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다. 장자의 아포리즘에는 어떤 경우에도 적응 가능한 이상적 인간형의 폭넓은 위상이 잘 그려져 있다. 장자의 이상적 인간형은 과거에 대한 회한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다.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은 없다. 어떤 한 가지 가치만을 강조하고 다른 가치를 부정하는 태도는 마치 하늘은 존중하면서 땅은 부정하고 음은 존중하면서 양은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장자는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자연에 따르는 것을 잘하고 인위적인 일도 잘하는 것은 오직 전인뿐이다. 어떤 상황이든 자기의 호흡으로 적절히 운용할 수 있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어떤 신비주의자가 핫도그 장사꾼에게 이 세상의 맛을 전부 넣어 핫도그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맛볼 필요가 있다. 상반된 유형의 배합은 각종 문제 해결을 보다 역동적으로 해낼 수 있게 한다. 우리는 전투에 능숙한 고참병의 여유와
이제 막 전선에 투입된 신병의 긴장감을 함께 갖출 필요가 있다. 니체와 장자. 니체와 장자의 프로필을 간략히 소개해 보도록 하자. 니체는 유럽의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던 시기를 살았다. 이 시기에 일어난 크고 작은 전쟁, 혁명,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갈등, 19세기 후반의 세기말적인 불안 등의 그림자는 니체의 철학에 깊게 드리워져 있다. 장자가 살았던 시대는 전국시대다. 전쟁이라는 뜻인 전이 맨 앞에 붙은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전국시대는 밥 먹듯 전쟁을 일삼던 시대였으며 백성의 고통이 극에 달했던 혼란한 시대였다. 니체와 장자는 자기가 살던 시대의 뒷골목, 눈송이처럼 확대되는 여러 모순에 대한 아픔을 온몸으로 끌어안으면서 사회 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 치부를 벗겨내고자 했다. 니체는 1869년도부터 1879년까지 바젤 대학 고전문헌학과 교수로 지냈다. 니체가 교수가 된 것은 25살로 그는 당시 독일 대학교 역사상 최연소 교수였다. 하지만 곧 건강 문제에 발목이 잡혀 휴직하게 된다. 이후 니체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좋은 환경을 찾으러 유럽 각지를 방랑한다. 이 기간, 즉 1879년부터 1889년까지 그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도덕의 계보, 선악을 넘어서 등 주옥 같은 작품을 집필했다. 니체는 건강이 좋지 않아 문장을 짧게 쓸 수밖에 없었다. 서론 본론 결론식으로 쓰기도 어려웠다.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들이 한 권에 쓸 수 있는 내용을 나는 한 문장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던 니체의 저작은 시대를 뛰어넘은 명언으로 오늘날까지 여러 사람의 가슴을 사로잡고 있다. 1889년에 이탈리아 토리노 광장에서 말을 채찍질하는 마부를 바라보던 니체는 그 말에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미쳐버린다. 이후 10여년 동안 투병하다가 1900년에 바이마르에서 사망했다. 니체는 서양에서 현대 철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근대 철학을 뛰어넘은 탈근대 철학의 원조로 평가받으며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문예운동인 포스트모더니즘의 시조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그는 쟁쟁한 현대의 학자들인 프로이트, 칼융, 하이데거, 푸코, 들레즈, 데리다 등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장자에서 자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즉, 장자는 장씨 성을 지닌 선생님이라는 의미다. 장자는 이름이 주이고 자는 자유이며 송나라 몽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났다. 장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주요 철학자를 동서양에서 한 사람씩 제시한다면 맹자와 아리스토텔레스를 들 수 있다. 장자의 프로필에 대해서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거의 없지만 제자백가 가운데 명가 철학자로 유명한 해시와 친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장자는 경제적으로 불우한 삶을 살았다.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장자가 송나라 몽땅에서 온나무를 재배하는 곳을 관리하는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장자는 자신이 살던 당대의 명성을 떨친 것도 아니고 높은 벼슬을 한 적도 없다. 그는 대부분의 제자백가 철학자들과는 다르게 현실 정치로부터 물러나 자유인으로 살고자 했다. 장자는 통치를 받는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을 자신의 철학 속에 날카롭게 반영했다. 그리고 문명의 발전이 자연 그대로의 인간 본성에 상처를 입혔다고 보았으며 권력에 봉사하는 지식과 전통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을 문제 삼았다. 또 홀로 유유자적하는 삶을 찬양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철학을 펼쳤다. 이미 말했듯이 니체 철학과 장자 철학이 가장 깊이 공유하고 있는 사유는 바로 니힐리즘이다. 니힐리즘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무라는 뜻의 니힐로부터 나왔다. 니체의 니힐과 장자의 무는 서로 통한다. 니힐리즘은 모든 독단적 사고를 해체하려 한다. 니체와 장자는 일체의 권위주의와 우상 숭배를 비판했다. 니체는 우상의 황혼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세상에는 진짜보다 우상들이 훨씬 더 많다. 이것이 이 세계를 바라보는 나의 사악한 시선이자 나의 사악한 귀다. 나는 여기서 망치를 들고 의문을 제기한다. 이런 식의 돌직구는 장자의 말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니체는 서구의 전통 형이상학과 종교적 절대가치에 대하여 쓴소리를 했다.
니체에 의하면 한마디로 신은 죽었다. 여기서 죽은 신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만이 아니라 모든 절대 이념을 가리킨다. 또 니체가 볼 때 선과 악이라고 하는 도덕적 가치 판단도 결코 사실이 아닌 개개인 저마다의 해석에 불과하다. 니체의 도덕관에서 선과 악이란 힘의 증대 및 감소와 관련이 있다. 힘이 충만하여 향상되는 것을 느끼면 그것이 곧 선함이고 좋음이다. 또 힘이 빠져나가 퇴보하는 것을 느끼면 그것이 곧 악함이고 나쁨이다. 무엇이 선함이고 무엇이 악함인지는 내가 정한다. 나에게 좋으면 선함이고 나에게 나쁘면 악함이다. 장자도 세상에 통용되는 선함이란 가치에 대해 의문부호를 던진다. 장자에게도 도덕적 규범이란 생의 의지를 북돋아주는 방향으로 기능해야만 한다. 장자가 유교를 그렇게 비판한 이유도 이니에지와 같은 유교의 도덕 가치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억압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519년 동안 유교를 절대 가치로 숭상했던 조선시대에서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평생을 수절해야 했다. 장자의 시각으로 볼 때 이런 도덕률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또 장자는 약자의 처지를 대변하면서 권력을 가진 자들의 위선적인 태도와 갑질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장자가 보기에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 권력을 탈취한 자들은 자기의 부도덕한 행위를 감추기 위해 도덕을 이용한다. 도덕은 이 힘 있는 자들의 잘못된 행위를 합리화시켜주는 도구로 전락했다. 장자가 볼 때 도덕과 지식, 그리고 법은 살아있는 권력을 위해 봉사한다. 도덕과 지식, 그리고 법이 살아있는 권력에 봉사하는 사례는 현재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장자에게도 선과 악의 문제는 니체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사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지 본래부터 정해져 있는 영원한 진리가 아니다. 니체의 주요 철학 개념에는 동양 철학의 개념이 짙게 녹아들어 있다. 비록 니체가 동양 철학으로부터 받은 영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말한 적은 없지만 우리는 그의 단편적인 언급 속에서 동양 철학의 흔적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니체의 동양 철학에 관한 관심은 고등학교 때부터 싹튼 것이었다. 특히 인도의 어비나 윤회 사상은 그의 영혼회귀 개념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니체의 영혼회귀 개념은 생성에 대한 긍정이다. 영원히 존재하는 만물은 없다. 장자 또한 모든 현상이 둥근 고리와 같이 생장과 소멸을 영원히 반복한다고 말했다. 장자에 의하면 기의 이합집산에 의해 삶과 죽음은 끊임없이 순환한다. 장자에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장자가 볼 때 우주에서는 그냥 소비되어 사라지는 것은 없으며 단지 다른 형태로 변형되어 가는 과정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죽으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변모해 우주 어디엔가 남아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비슷한 주장을 한 셈이다. 장자에게 삶은 죽음의 시작이고 죽음은 삶의 시작이다. 이러한 사유는 니체의 영혼회귀 사유와 일맥상통한다. 삶은 손으로 비둘기를 잡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 너무 강하게 잡으면 비둘기는 죽을 것이고 너무 느슨하게 잡으면 비둘기는 날아가 버릴 것이다. 요컨대 니체와 장자의 말은 상반된 가치를 동시에 끌어안아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추어 새롭게 세팅해낼 수 있는 능력을 선사한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니체와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가져왔다. 니체와 장자 사이에는 서양과 동양이라는 공간적 차이라는 장벽과 2000년이 넘어가는 시간적 차이라는 장벽이 가로놓여 있다. 하지만 저자는 이 둘이 정신세계의 일란성 쌍둥이라고 말할 정도로 닮은 구석이 많다고 말한다. 니체 철학의 니힐리즘, 위버맨쉬, 영혼회귀는 장자 철학의 무, 진인, 만물의 순환 개념과 유사하다. 저자는 이러한 유사점에 주목하여 두 철학자의 아포리즘을 주제별로 엮었고 관련 내용을 쉽게 해설해준다. 저자가 니체와 장자 사이의 핵심적 공통점을 아포리즘으로 묶으면서 제안하는 것은 오늘날 절대가치가 사라진 시대의 혼란스러운 아노미 상태에서 아예 절대가치, 참가치 따위는 찾지 말자는 것이다. 그리고 니체와 장자의 말을 통해
나의 방식대로 떳떳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 책을 꼭 읽어봤으면 한다.